호주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은 바로 태즈메니아입니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30년 지기 동창도 무척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는 저지르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한국에서 내가 살고 있는 브리즈번으로 와서 같이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컨셉은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렌트카 리로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해 로드트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로케이션이란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회수 또는 차량 재배치를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렌터카 회사들은 특정 기간에 한 지점에서 빌려 다른 지점으로 반납하는 편도렌탈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직원을 보내거나 운송 트럭을 고용해야 하거든요. 대신 회사는 이 차량을 이동시키는 임무를 여행자인 우리에게 맡기고 그 대가로 비용을 대폭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 리로케이션 딜을 이용할 경우 말 그대로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차량을 하루 1불 혹은 무료로 대여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일정 금액의 연료비나 저희처럼 페리 탑승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특가 로드트립인 셈이죠.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빌리는 대신 여행자는 렌터카 회사의 미션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정해진 출발지에서 픽업하여 정해진 도착지로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로나 시간 약속이 아주 엄격하죠. 그리고 차량을 반납해야 하는 날짜가 엄격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경로를 따라 갈 수 있는 최소한의 킬로미터가 제공됩니다. 이 킬로수를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따져보고 여러 리로케이션 서비스를 검색한 결과 마침 우리의 스케줄과 딱 맞는 모터홈 서비스 업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무바라는 회사인데요. 저희는 아이무바에서 멜버른 출발 호바트 반납사의 미션을 신청했고 다행히 컨펌을 받았습니다. 사실 원래는 브리즈번에서 호바트까지 가는 더 긴 리로케이션 모터홈 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스케줄이 너무 길어져 우리의 일정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쉬웠지만 이번에는 멜버른 호바트 딜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또 가면 되니까요. 아쉬움을 달래고 일단 주어진 미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컨펌받은 리로케이션 미션의 조건은 멜버른에서 호바트의 공항 근처 스테이션까지 3일 안에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더 여유롭게 태즈메니아를 둘러보고 싶어서 하루를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총 4일간의 모터홈 로드트립과 추가로 2일 정도 작은 렌터카를 빌려 총 6일 동안 태즈메니아를 여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컨셉은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리로케이션 로드트립과 태즈메니아의 먹거리를 찾는 푸드 앤 와인 트레일입니다. 브리즈번에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멜버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이곳에서 약 17km 떨어진 선머튼 지역의 브리츠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모터홈을 픽업하기 위해서였죠. 우버를 타고 이동했는데 비용은 약 40불 정도 나왔습니다. 만약 호주 자유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일반 택시보다는 우버가 훨씬 저렴합니다. 참고로 이번 여행에 들어간 경비, 저희가 이동한 루트, 그리고 유용한 팁 등은 영상의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모터홈 픽업 장소인 브리츠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행 후 남는 물건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쉐어하는 곳도 있고 깔끔한 휴게실과 웨이팅룸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약 확인, 필수적인 안전 운전 설명, 보험 등록 등 수속 절차를 밟았고 결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행 기간 동안 우리의 집이 되어줄 모터홈을 만날 차례입니다. 일반 보통 면허증으로도 운전 가능한 6인용 모터홈이었습니다. 직원분께 차량 설명을 들으며 외부 디테일을 체크합니다. 우선 주유구는 디젤이었고요. 문을 닫으면 주유구가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쓸 수 있는 전기 콘센트와 주방을 위한 2개의 가스통이 안에 있고 호스와 전선이 있는데 파란색은 깨끗한 물 전용이고 회색은 버리는 물 전용입니다. 이 까만 호스가 바로 버리는 물을 외부로 연결하는 선입니다. 호스를 연결한 뒤 밸브를 열면 물을 버릴 수 있죠. 2일에 한 번씩은 물을 버립니다. 이 장치는 외부 입력 전기 연결선이자 배터리 충전용 포트입니다. 일종의 어댑터인 셈이죠. 대소변 버리는 물통, 카세트 변기입니다. 정해진 약품을 넣어주어야 하고요. 보통 2일에 한 번씩 캠핑장에 마련된 전용 처리 공간에서 비우고 청소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것은 우리는 짐이 별로 없었지만 장기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넉넉한 수납 공간과 내부에는 TV,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주방 도구, 가스레인지, 오븐, 싱크대, 샤워시설 및 화장실, 그리고 총 6인용의 깨끗한 침구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운전석과 생활공간 사이에 막힘이 없어서 잠시 정체했을 때도 바로 뒤로 이동할 수 있어 아주 편리했습니다. 드디어 출발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태즈메니아로 가는 페리를 타기 위해 멜버른의 질롱항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질롱항까지의 거리는 약 86km, 대략 1시간 남짓 운전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페리를 타기 위해 도착한 질롱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질롱은 빅토리아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멜버른 남서쪽으로 약 75km 떨어진 코리오만에 자리한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요. 잠깐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쉽지만 패스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항공료, 우버, 모터홈 렌트비, 보험료, 화장실 및 청소팩, 가스, 카드 수수료, 중간 정산해봅니다. 다음에 정산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멀리 질롱항의 스피릿 오브 태즈메니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페리에 모터홈을 싣고 태즈메니아까지 약 10시간의 야간항해를 할 겁니다. 항구에 도착하니 이미 수많은 모터홈과 카라반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드트립의 성지 태즈메니아 여행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차량들이 줄을 서고 있어서 저희도 얼른 대기줄에 합류했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체크인을 시작했습니다. 예약 확인을 마치고 친절한 직원분 덕분에 깔끔하게 자리 배정과 보딩 패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태즈메니아로 떠나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검역을 받을 차례입니다. 태즈메니아는 독특한 생태계와 청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호주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검역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채, 과일, 흙 등은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냉장고까지 꼼꼼하게 다 뒤지시더라고요. 저희는 아무런 음식도 없었기 때문에 검역은 금방 끝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탑승 준비를 위해 옆으로 이동해 대략 30분쯤 더 기다리자 드디어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뭐라고 그렇게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태즈메니아로 향하는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잡한 선내에서 승무원의 정확한 지시에 따라 차량을 지정된 공간에 안전하게 파킹했습니다. 주차를 마친 후 저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따로 차량을 고정하는 호박 작업은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 안에서는 잘 수가 없다는 규칙입니다. 차량을 배에 맡겨두고 이제 승객 출입문을 통해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객실로 가기 위해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갔는데요. 드디어 우리가 배정받은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면 9시간 항해 동안 우리의 쉴 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사실 침대칸을 구매할까도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좀 편하기 위해 400불을 쓰느니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리클라이너 좌석에서 자고 그 돈으로 더 맛있는 와인과 음식을 사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좌석은 좀 낡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리클라이너 좌석은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몇 시간 눈을 붙이면서 가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좌석에는 작은 베개와 얇은 담요가 제공되었는데요. 여기다가 운 좋게 바다 경치를 볼 수 있는 쪽에 배정받았는데요. 아쉽게도 야간 항해였기 때문에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슬픈 사실. 잠시 잠을 청하기 전에 스피릿 오브 태즈메니아호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내에는 승객들을 위한 게이밍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었고 넓고 쾌적한 다이닝 라운지도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정식 식당과 가볍게 술을 즐길 수 있는 바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9시간 동안 이어질 야간 항해였지만 이렇게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에서 아이콘이라는 이름의 태즈메니안 피노누아 와인을 마시며 긴 여정을 정리하고 내일의 로드 트립을 위해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길고 긴 항해를 마치고 드디어 아침 7시 꿈에 그리던 태즈메니아에 도착했습니다. 모터홈으로 돌아가 승선했던 그대로 하산하기 위해 대략 30여 분쯤 더 기다린 후에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태즈메니아의 첫인상은 맑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도착한 데본포트 항구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기예보를 보니 폭풍이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작부터 쉽지 않은 로드 트립이 될 것 같았지만 이 정도 날씨가 우리의 여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태즈메니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식료품과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항구에서 약 10분 정도 걸리는 데본포트의 시내에 있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태즈메니아는 단순히 아름다운 섬을 넘어 호주 속의 유럽이라 불릴 만큼 고풍스러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청정 환경에서 나오는 최고 수준의 식재료 덕분에 고급 식도락의 성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처럼 자유로운 캠핑카 여행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섬입니다. 이번 태즈메니아 로드 트립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바로 와인과 푸드 트레일입니다. 청정 자연 속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식재료와 태즈메니만의 독특하고 훌륭한 와인을 찾아다니는 미식 여행이 될 것입니다. 리로케이션 미션 수행과 함께 태즈메니아의 맛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온 스피릿 오브 태즈메니아호의 모습이 저기 보입니다. 이 페리는 1998년에 건조되었다고 하니 벌써 20년 넘게 운항을 해온 셈입니다. 내년까지만 운항을 한다고 하니 이제 정말 쉴 때가 된 듯합니다. 저희의 새로운 태즈메니아 여행의 시작과 동시에 이 노련하고 오래된 친구와의 작별 인사를 나누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마지막을 함께한 승객 중 하나가 된 것도 특별한 경험이겠죠. 저희가 도착한 데본포트는 태즈메니아에게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태즈메니아 북부의 관문 역할을 하며 호주 본토에서 배를 타고 오는 모든 차량과 여행객을 맞이하는 주요 항구 도시입니다. 태즈메니아 북부 해안의 주요 상업, 교통 및 해운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도착한 데본포트에서 장을 보러 간 마켓은 시티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콜스와 오럴스는 물론 K마트까지 한데 모여있어 좋았고, 아침 일찍이고 주말이라 더욱 한산해서 덩치 큰 모터홈을 주차하기 너무 편했습니다. 라면, 야채, 과일, 과자, 생수 등을 구입을 하고 카페에서 커피와 간단한 샌드위치 먹고 첫 목적지로 출발. 저희의 태즈메니아 로드 트립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애쉬그로브 치즈 공장입니다. 대략 30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애쉬그로브 치즈 공장을 첫 번째 방문지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한 접근성을 넘어섭니다. 호주에서 대부분의 대형마트 유제품 및 치즈 코너에서 애쉬그로브의 주요 치즈, 특히 체다 계열 제품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마트에서 파는 포장된 제품을 사는 것을 넘어 최고의 신선도를 가진 치즈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즈메니아의 청정 우유가 어떻게 명품 치즈로 탄생하는지 생산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푸드 트레일의 시작점에서 가장 신선하고 다양한 치즈를 시식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농장 입구로 들어와 모터홈을 안전하게 주차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상점이 아닙니다. 애쉬그로브 치즈 농장의 종합방문자 센터이자 현장 판매점 그리고 아늑한 카페 역할을 모두 겸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도어는 이름 그대로 목초지에서 얻은 깨끗한 우유가 치즈로 만들어져 저희의 접시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보고 시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애쉬그로브는 단순한 치즈 공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1908년부터 시작된 태즈메니아 북서부의 깊은 역사를 가진 가족 소유 낙농업체입니다. 이들의 규모는 압도적인데요. 애쉬그로브 치즈 농장은 약 367만 평에 달하는 매우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약 1,500마리의 젖소가 드넓은 목초지에서 방목되고 있습니다. 이 넓은 목초지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태즈메니아의 특별한 위도 41도에서 자라는 천연 라이그래스 덕분입니다. 태즈메니아의 서늘하고 온화한 기후 속에서 느리게 자라는 이 풀은 영양분을 자연스럽게 가득 품고 있어 최고 품질의 우유를 생산하는 비결이 됩니다. 소들은 이 무성한 목초지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자연이 의도한 대로 탁 트인 방목질을 거닐고 젖소들의 우유에서 황금빛 윤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즐겨 먹는 미네랄이 풍부한 풀의 증거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나는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우유가 치즈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애쉬그로브 우유의 뛰어난 품질은 소의 품종 선택과 사육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이곳에서는 브라운 스위스와 저지종을 사육하는데 이 품종들은 특히 부드럽고 유지방 함량이 높은 우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홀스타인 프리지 안종도 함께 길러지는데 이들은 강건하고 생산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애쉬그로브는 엄격한 동물 복지를 실천합니다. 이 농장에서는 꼬리를 자르는 행위나 강제적인 송아지 낚기를 하지 않습니다. 소는 자연분만을 하며 어미와 송아지 모두에게 적합한 착류 일정을 유지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환경이 곧 최고의 치즈 품질로 이어지는 핵심 비결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이어진 길을 따라가니 치즈들이 시간의 마법을 겪고 있는 숙성고 안에는 거대한 치즈 덩어리들이 마치 벽돌처럼 줄지어 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세월의 흔적과 복합적인 풍미를 담고 있는 곰팡이가 멋지게 피어 있었죠. 이 웅장하고 독특한 광경을 보니 절로 군침이 돌았습니다. 이곳에서 태즈메니아의 깊은 맛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숙성고를 뒤로하고 다시 데일리 도어 상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치즈만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치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수제 크래커와 과자류는 물론 태즈메니아의 지역 특산 소스와 고품질의 오일까지 치즈보드 구성을 위한 모든 것이 깔끔하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의 푸드 트레이를 풍성하게 해줄 아이템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점에는 정말 매혹적인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고급스러운 트러플 오일부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태즈메니안 레드우드 허니까지 비치되어 있어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메인은 신선한 우유와 치즈들이었죠.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모두 최상의 품질을 자랑했기 때문에 어떤 치즈를 골라야 할지 결정장애인 저로서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행복하지만 괴로운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애쉬그로브 치즈는 체다와 태즈메니아 풍미를 더한 시그니처 치즈가 대표적입니다. 행복한 고민 끝에 우리는 오늘 저녁 마실 피노누아 와인과 페어링할 치즈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여기에 치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룰 견과류까지 더해 완벽한 치즈보드를 완성하고 데일리 도어를 나섰습니다. 간만에 느껴보는 행복함입니다. 저희는 다음 목적지로 와이너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애쉬그로브 치즈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할 태즈메니아 와인을 직접 구매하러 떠났습니다. 애쉬그로브 치즈 공장을 떠나 다음 목적지인 조세프 와이너리까지는 모터홈으로 대략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태즈메니아 최고의 와인 산지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방금 고른 애쉬그로브 치즈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룰 피노누아를 비롯한 명품 와인들을 직접 시음하고 구매할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훌륭한 치즈에 훌륭한 와인까지 오늘 저녁의 미식향연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와이너리, 이곳의 차분한 아름다움과 우아함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포도밭과 잔잔한 호수가 이곳이 바로 태즈메니아 쿨 클라이미트 와인의 성지임을 알려줍니다. 조세프 크로미 와이너리의 셀러 도코는 와인 시음 및 구매 장소로서 주변의 고즈넉한 포도밭 및 호수 경관과 대비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오래된 듯한 그러면서도 세련된 건축 스타일이었습니다. 셀러도어의 내부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넓은 공간, 특히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호수와 포도밭의 전경은 그 자체로 최고의 와인 라벨이었고, 화려하거나 번잡스럽진 않았지만 깊은 역사를 담고 있는 듯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고즈넉한 정원과 잘 가꿔진 건물들은 이곳이 단순한 생산지를 넘어 와인에 대한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약 18만 평의 조세프 크로미 와이너리는 조세프 크로미가 2007년에 설립하였고 14개의 트로피와 170개의 메달을 수상하며 태즈메니아 와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와이너리 중 하나입니다. 조세프 크로미 와이너리에서 최고의 피노누아를 싣고 우리는 이제 땅속의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갑니다. 드넓게 펼쳐진 초지 위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검은 소들 바로 블랙 앵거스라는 종류입니다. 태즈메니아의 블랙 앵거스 소고기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곳의 소들은 풍부한 강수량 덕분에 1년 내내 푸른 초지에서 풀을 먹고 자랍니다. 목초 사육은 곡물 사육보다 더 순수하고 깊은 소고기 본연의 풍미를 내고 어쩌면 더 건강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블랙 앵거스는 유전적으로 마블링과 육질이 부드러운 것으로 알려진 품종입니다. 청정 목초 사육 환경이 결합되어 풍미가 풍부하고 부드러우며 건강한 소고기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창밖에 보이는 연중 푸른 풀을 먹으며 평화롭게 자라는 양들의 모습은 태즈메니아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호주는 국민 1인당 약 3마리꼴로 양을 키울 정도로 양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태즈메니아의 양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메리노종입니다. 원래 스페인이 원산지였던 메리노 양이지만 태즈메니아의 환경에서 자란 양들은 극도로 부드럽고 가벼운 최고급 양모를 생산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또한 이곳의 양고기는 연중 푸른 초지에서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자라기 때문에 고기에서 불필요한 누린내나 즙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대신 깨끗하고 순수한 양고기 본연의 맛이 일품이죠. 태즈메니아 특유의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과 다양한 야생허브를 먹고 자라 양고기 자체에 섬세하고 복합적인 허브 풍미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피노누아는 준비됐고 치즈도 준비됐는데 저녁 메인 메뉴를 블랙 앵커스로 해야 할지 아니면 태즈메니아 램으로 해야 할지 그리고 시라즈도 사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피노누아의 우아함을 살리기 위해 오늘은 태즈메니아 램으로 결정했습니다. 램 고기에 배어있는 은은한 허브 풍미와 피노누아의 산도가 만나면 상상만 해도 완벽한 페어링이 될 것 같습니다. 블랙 앵커스와 시라즈는 내일 먹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태즈메니아에서는 세계적인 진미인 트러플이 자라기에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러플 성장에 필요한 더운 여름과 매우 추운 겨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눈이 내릴 정도로 온도가 떨어지는 조건은 트러플이 숙성하여 강한 향을 내는데 최적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공기와 순수한 물은 트러플의 품질과 청결도를 보장하며 이는 해외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산과 같은 종인 블랙 트러플이 주력이고 많은 셰프들과 미식가들은 태즈메니아 트러플이 호주 다른 지역 트러플에 비해 독특한 달콤함을 가지고 있으며 향이 더 강렬하고 복합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트러플팜 태즈메니아는 트러플 탐지에 훈련된 개들과 함께 운영된 데입니다. 트러플 탐지견은 후각을 이용해 땅속에 숨겨진 완벽하게 숙성된 트러플을 찾아내는 농장의 핵심 직원이자 가족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태즈메니아 트러플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호주 트러플 산업의 개척자로서 전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현재는 전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트러플 생산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문한 트러플팜 태즈메니아는 1990년대 초 태즈메니아의 독특한 기후와 토양에 맞는 새로운 재배 기술과 혁신을 개척하며 호주 트러플 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9년 바로 이 농장에서 호주 역사상 최초의 상업적인 블랙 트러플이 수확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태즈메니아의 깨끗한 자연이 낳은 보물이 세계적인 미식의 경지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겨울철 주로 6월부터 8월에는 트러플 탐지견과 함께 땅속에 숨겨진 트러플을 수확하는 체험 투어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9월 초에 방문하여 투어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트러플 오일, 트러플 소금, 트러플 발사믹, 트러플 꿀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여 신선한 트러플 수확 겨울 시즌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트러플의 풍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곳 태즈메니아의 트러플팜에 오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건 몰라도 트러플 발사믹 소스는 꼭 한번 구입하길 추천합니다. 이 트러플 발사믹 소스는 오늘부터 나의 최애 소스로 공식 등극했습니다. 트러플팜에서 빅4 홀리데이 론세스톤의 캠프사이트로 해가 지기 전에 가야 합니다. 현재 빗방울까지 떨어지기 시작해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야생동물과의 교통사고입니다. 태즈메니아에서는 해가 진 후 야간 운전을 할 경우 왈라비, 포섬 등 야생동물이 도로로 뛰쳐나와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론서스톤은 태즈메니아 북부의 관문 도시입니다. 빅4 홀리데이 파크는 론서스톤 도심과 매우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특히 모터홈 및 카라반 여행자를 위한 시설이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평점 5점 만점 중 평점 4.3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이곳의 직원들은 정말 매우 친절했습니다. 비오는 날씨에 지친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어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리셉션 구역에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작은 매점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간단한 생필품은 물론 태즈메니아에서 생산된 특산품들도 판매되고 있어 깜빡 잊은 물건을 사거나 기념품을 구경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가격은 비싼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나갔다 오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이곳 매점의 편리함은 그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가치 있었습니다. 모터홈을 위한 전기 공급이 가능한 파워 사이트를 빌렸고 1박 55불로 저렴한 편입니다. 지정된 캠프사이트에 가서 주차를 하고 전기 연결을 하고 샤워도 하고 캠핑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태즈메니아가 우리를 환영하는 방식은 다소 혹독했습니다. 어두워지면서부터 비와 바람이 너무 강하게 몰아쳤고 결국 야외 바비큐는 포기하고 모터홈 안에서 모든 만찬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먹는 것에 너무 집중했던 탓일까요? 이 완벽한 순간을 기록할 카메라를 켜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태즈메니아 램 스테이크 트러플 발사믹 소스 우아한 조세프 크로미의 피노누아 그리고 곁들인 애쉬그로브 치즈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지만 안타깝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식 로드 트립의 천만찬에 배불리 취해 깊은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비록 계획대로 모든 것을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30년 지기 동창과의 로드 트립 첫날 밤은 이렇게 안전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맛있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영상 파트 2에서는 더 맛있게 만나 뵙겠습니다.